TK그룹의 본사타워는 그 주인을 닮아 차갑고 오만했다. 검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는 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층인 50층의 공기는 일반 직원들의 숨소리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희박하고 팽팽했다. 새로운 비서 한유라가 그 고유한 권력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어둡고 남성적인 색채가 지배하는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처럼 보였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하얀색 원피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와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했고, 칠흑 같은 긴 머리카락은 그녀가 걸을 때마다 우아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얼굴에 걸린 치명적일 정도로 매혹적인 미소였다. 그 미소는 보는 이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리는 가면이었다. 유라는 거대한 유리벽 너머 도시를 발 아래에 둔 채 서 있는 권력의 실루엣을 응시했다. TK그룹의 제왕 권희준. 그가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완벽한 수트핏. 하지만 그의 눈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먹잇감을 재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그는 유라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값비싼 가구 하나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후회의 준비에 그것이 그녀에게 던진 첫마디였다. 유라의 첫 임무는 적대적 인수합병 건에 대한 긴급 임원 회의의 기록이었다. 회의실은 TK그룹의 핵심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왕국 안에서 폭군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날카로운 말들로 조각조각 해체했다. 이딴 걸 보고서라고 쓴 겁니까? 박 이사 4시간 낭비하는 게 취미인가? 김 부장, 자네 머리는 장식품인가?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나은 전략을 내놓겠군. 얼음장 같은 그의 목소리에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유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속기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새겨 넣었다. 저 남자, 권희준, 바로 저 오만한 폭군이 그녀의 오빠를 죽음으로 내몬 원흉 중 하나였다. 회의가 중반으로 치달았을 때 권희준이 유에게 명령했다. A7 구역의 프로젝트 발키리 기밀 파일 지금 당장 가져와. 네 대표님.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밀 자료실로 향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의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파일을 받아든 후 그의 지시에 따라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바로 그 순간 사건이 터졌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프로젝트 발키리가 아니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 최종 실패 보고서. 그 제목이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불과 1초도 되지 않았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당황한 듯 황급히 화면을 껐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몇몇 나이 든 임원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카루스, 그것은 몇 년 전 처참하게 실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리고 한 젊고 유능한 연구원의 목숨을 앗아간 비운의 프로젝트였다. 바로 그녀의 오빠 한지혁이 마지막으로 맡았던 프로젝트.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권희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어쩔 줄 모른다는 듯 벌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내보내. 당장 해고해. 권희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임원들은 겁에 질린 동시에 저 어리고 무능한 비서의 최후를 통쾌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울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희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저를 해고하신다면 그것은 TK그룹의 부안이 첫 출근을 한 신입 비서에게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 기밀 파일까지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될 겁니다. 저를 해고하시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닐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벼린 칼날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논리는 함정이었다. 그녀를 해고하는 것은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권희준은 할 말을 잃었다. 지금껏 누구도 감히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 사람은 없었다. 그는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눈에서 찰나의 순간 계산된 차가움을 보았다. 건방지고 교활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그것이 미치도록 싫었다. 그리고 동시에 위험한 흥미가 솟아올랐다. 그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명령을 번복했다. 좋아. 오늘 업무 시간 끝날 때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유라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등 뒤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다.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 파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TK그룹의 방화벽을 뚫고 심어놓은 복수의 첫 번째 씨앗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빠의 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곧 차가운 연간실에서 보았던 공허한 눈동자가 그 위를 덮었다. 유라의 붉은 입술이 조용히 속삭였다. 기다려. 권희준,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당신의 왕국을 안에서부터 조각조각 무너뜨려 줄 테니 복수의 가면은 이제 단단히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오후 업무 시간이 끝나기 직전 한유라는 권희준의 사무실에 호출되었다. 파일 사건에 대한 그녀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권희준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턱을 괴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것처럼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설명해봐. 유라는 준비한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설명은 완벽하게 조작된,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거짓말이었다. 서버 이전 과정에서 구형 아카이브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에 작은 허점이 생겼고 IT 부서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신입 비서인 자신에게까지 열람 권한이 일시적으로 부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나 특정 인물이 아닌 시스템의 사소한 오류로 돌렸다. 권희준은 그녀의 설명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해고할 명분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너무나도 논리정연했고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유능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내일부터 내 눈앞에서 실수 따위는 보이지 마. 그는 서류를 집어 던지듯 말하며 그녀를 내보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부터 권희준의 본격적인 비서 길들이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무능함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비서가 처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임무들을 폭탄처럼 던졌다. 첫 번째 과제는 언어였다. 그는 두꺼운 독일어 기술, 특허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에 던지며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주석까지 달아서 번역해놔. 그녀가 제출한 이력서에는 한국어와 영어 외에 다른 언어 구사 능력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명백한 모욕이자 불가능한 요구였다. 두 번째 과제는 기획이었다. 그는 갑자기 5명의 임원들과 함께할 유럽 3개국 출장을 통보했다. 전용기 예약, 각국의 까다로운 국빈들과의 미팅, 최고급 호텔과 동선까지. 이 모든 것을 3시간 안에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전담 의전팀도 며칠은 좋게 걸릴 일이었다. 세 번째 과제는 분석이었다. 그는 처참하게 실패한 마케팅 캠페인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뭉치를 그녀에게 던지며 말했다. 오늘 안으로 여기서 쓸모 있는 것 좀 찾아봐. 권위주는 그녀가 울면서 자신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라의 반응은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는 완벽한 독일어 번역본이 놓여 있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전문적인 기술 용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전문 번역 에이전시의 결과물보다도 뛰어난 수준이었다. 그녀는 대학 때 독일어를 조금 공부했고 온라인 툴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출장 계획은 불과 2시간 만에 그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그녀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효율적인 동선을 짜냈고 과거 TK그룹에 신세를 졌던 소규모 럭셔리 전세기 회사를 찾아내 기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모든 것을 예약했다. 그리고 퇴근 무렵 그녀는 실패한 마케팅 데이터에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인구 통계학적 통찰을 찾아냈다. 그녀가 제출한 한 장짜리 보고서는 간결했지만 기존 마케팅팀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날카로운 증거이기도 했다. 권위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능력은 불가능의 영역에 있었다. 신입 비서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는 그의 의심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 그는 자신이 시험당하고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불쾌한 기분에 사무쳤다. 한편 유라는 권위준의 시험을 완수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목표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과 관련된 임원들을 예의주시했다. 특히 권위준의 아버지 때부터 그를 보좌해온 최측근이자 자상한 아버지 같은 모습 뒤에 교활함을 숨긴 최민환 이사. 유라는 그가 핵심 인물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된 실수를 감행했다. 임원실에 커피를 내가던 중 그녀는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비틀거리며 최민환 이사의 양복에 커피를 살짝 쏟았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정말... 유라는 과장되게 당황하며 그의 옷을 닦아주는 척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난번 회의실에서 실수했던 것 때문에 아직도 정신이 없나 봐요. 그 이카루스크 파일,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요. 그 순간 최민환 이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 공포의 빛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 인자한 미소의 가면을 다시 썼다. 아, 한 비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게. 다 옛날 이야기야. 아주 슬픈 이야기지. 그 프로젝트를 이끌던 한지영 연구원. 아주 똑똑했지만 불안정한 젊은이였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다가 그만. 최민환이 그녀의 오빠를 불안정한 젊은이라며 폄하하는 순간 유라는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준비해놓은 오빠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최민환, 그가 바로 첫 번째 목표물이었다. 권위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CCTV를 통해 유라가 최민환에게 커피를 쏟는 장면과 그들이 짧게 나누는 대화를 음성 증폭 기능을 통해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그는 보안실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한유라, 저 여자에 대해 다시 조사해. 인사팀 서류에 있는 것 말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권위주는 알아내야만 했다. 저 여자, 한유라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괴물처럼 서 있는 TK타워를 응시했다. 첫 일주일을 버텨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물을 확인했다. 권희준이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쥐는 이제 고양이를 더 거대한 미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였다. TK그룹의 철옹성 같은 재무 데이터를 해부하여 그들을 모두 파멸시킬 증거를 찾는 것. 권희준의 시험과 의심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한유라는 그가 던지는 모든 창을 완벽한 방패로 막아내며 조금씩 그의 일상에 그리고 그의 의식 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폭군의 성 안에서 유일하게 그의 신경을 거스르면서도 동시에 그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짜 위기는, 진짜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TK그룹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바이오테크 기업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권희준이 지난 1년간 직접 공을 들인 그룹의 미래를 건 거대한 승부였다. 인수합병의 성패는 상대 기업 이사회 앞에서 진행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달려 있었다. 극비 재무 계획과 미래 전략이 담긴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권희준과 최민환 이사를 포함한 극소수의 임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최민환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어둠 속의 포식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이 인수합병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비밀리에 경쟁 입찰자와 내통하고 있었고 TK의 실패는 그에게 막대한 불을 안겨줄 터였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프레젠테이션 직전 서버에 접속해 발표 파일의 핵심 재무 데이터를 엉터리 숫자로 바꿔치기 하는 것. 모든 것은 시스템 오류나 IT 부서의 실수로 위장될 것이고 거래는 물 건너갈 터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눈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최민환 이사의 네트워크 활동에 심어놓은 감시 스크립트가 보내는 경고를 확인했다. 최 이사가 보안 서버에 접속해 기존의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버전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업로드했다. 파일의 크기가 미세하게 달랐고 비표준 소프트웨어로 작성된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었다. 보통 사람은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전문가의 눈에만 보이는 명백한 범죄의 흔적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기다려온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직접 보고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간 자신의 정체와 능력이 모두 탄로 날 터였다. 그녀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최민환의 죄를 드러내되 자신의 손은 감춰야 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50층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작된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미묘한 데이터의 오류를 눈치채지 못했다. 회의는 1시간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제 유라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유라는 뜨거운 커피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책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는 마치 발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날아가 중요하지 않은 서류덤이 위로 쏟아졌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그녀의 손은 우연히 그의 노트북 키보드를 스쳤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떠올랐다. 유라가 미리 백그라운드에 열어두었던 데이터 비교 분석 창이었다. 화면에는 2개의 재무 분석 차트가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최민환이 조작한 엉터리 차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라가 서버의 샤에도 복사본에서 몰래 복원해낸 원본 차트였다. 두 차트의 차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이게 뭐지? 권희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는 즉시 데이터의 불일치를 알아차렸다. 유라는 당황한 척하며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서식 확인을 하다가 임시 폴더에 파일이 2개 있길래 혹시나 해서 숫자가 조금 달라 보여서 회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비교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짓을 했습니다. 권희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비서가 서버의 샤에도 복사본을 뒤져 데이터 비교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녀가 방금 자신을 수십억 달러짜리 재앙에서 구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조작된 파일을 한번, 그리고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유능한 여자를 넘어선 자신을 지키는 수호자의 모습을 보았다. 지독히도 낯설고 불쾌하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권희준은 남은 시간 동안 원본 파일로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는 회의장으로 들어가 흠잡을 데 없는 발표로 마침내 인수합병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회의 도중 그는 보안실장에게 단 한 단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최민환,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유라는 그곳에 서 있었다. 주제넘은 지대대한 해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지만 권희준은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책상 옆에 있는 민이 바로 걸어갔다. 그는 위스키 2잔을 따랐다. 그리고 그중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마셔.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물었다. 설명해봐. 내 신입 비서가 어떻게 보안 서버의 샤에도 복사본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방법을 아는 거지. 유라는 손에 들린 호박색 액체를 한 번,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그의 눈을 한 번 쳐다보았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끝났다. 이 사건은 그들을 더 위험하고 더 깊은 관계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변명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타는 듯한 액체를 입술로 가져갔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의 질문이 의심과 마지못한 존중,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인력으로 뒤섞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그의 철갑 같던 껍질에 그녀 스스로가 만들어낸 균열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 균열은 어쩌면 그녀 자신을 가두게 될 또 다른 함정이 될지도 몰랐다. 권희준의 날카로운 질문은 한유라가 미리 준비해둔 방패에 막혔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계산된 반쪽짜리 진실을 꺼내놓았다. 제 오빠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어깨너머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죠. 그녀는 죽은 오빠의 존재를 방패이자 동시에 상대의 반응을 떠보는 창으로 사용했다. 프로그래머 오빠라는 말에
권희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위태로운 휴전이었다. 며칠 뒤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인수한 바이오테크 기업의 홍콩 최대 투자자가 갑자기 계약 철회를 통보하며 전체 거래를 무산시킬 위협을 가해왔다. 권희준은 직접 홍콩으로 날아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사람의 수행원만을 지목했다. 한유라. 그것은 그녀를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에게 마지못해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암묵적인 인정이었다. 홍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조류가 넘실대는 도시의 공기였다. 마치 그들 두 사람의 관계처럼 그들은 업무 공간이 딸린 호텔 스위트룸에 묵게 되었고 원치 않는 가까운 거리에 갇히게 되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만질 수 있을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교활한 늙은 사업가인 투자자는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48시간 동안 권희준과 유라는 압력솥 같은 상황 속에서 잠도 잊은 채 함께 일했다.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역제안을 준비하며 전략을 짜는 동안 극심한 피로 속에서 그들의 전문가적인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라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그녀의 업무 능력과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그녀의 번뜩이는 전략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가면을 쓰는 것을 잊어버린 순간들도 목격했다. 생각에 깊이 잠겼을 때 아래 십수를 깨무는 버릇,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짙은 슬픔의 그림자, 5번째 커피를 마실 때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손. 그는 더 이상 아름다운 무기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입은 한 인간을 보고 있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권희준은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도시의 야경을 망견히 내려다보고 있는 유라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걸려있던 완벽한 미소가 없었다. 깊은 고독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조금 자는 게 좋을 텐데.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잠은 아주 오래전에 포기한 사치입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텅 빈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한유라 씨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여? 그녀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뻔했다. 오빠의 죽음이 남긴 생생한 고통이 그녀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자신을 붙잡았다. 그것이 대표님께서 모든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극한 말입니다. 그녀는 다시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가면 아래의 맨 얼굴을 보고 말았다. 유라 역시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마주한 권희준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비즈니스에 있어 무자비했지만 동시에 TK그룹의 리더로서 짊어진 엄청난 압박감과 외로움도 엿보였다. 특히 까다로운 투자자와의 화상회의에서 그가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예상치 못한 진정성을 보이며 싸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신념은 흔들렸다. 그녀가 파괴해야 할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발코니에서의 순간은 전환점이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인력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다. 스위트룸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식했다.
서류를 짚기 위해 뻗은 손이 우연히 스쳤을 때 두 사람 모두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퍼졌다. 통제의 화신인 권희주는 자신이 파괴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바로 그 여자를 지키고 싶다는 환영받지 못할 욕망을 느꼈다. 마지막 날 유라가 막판에 세운 기막힌 전략 덕분에 그들은 투자자를 상대로 판을 뒤집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승리였다. 승리의 순간.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는 그 순간. 그들은 스위트룸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업무상의 승리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강렬한 개인적 긴장감만이 남았다. 권희준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린 좋은 팀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게 읊조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유라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그를 파괴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대표라는 직함 뒤에 숨은 한 남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홍콩의 화려한 야경이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복수와 욕망이 무서울 정도로 닮아 보이는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영역에 두 사람 모두 길을 잃고 서 있었다. 홍콩에서 돌아온 후 권희준과 한유라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스위트룸을 가득 채웠던 강렬한 유대감은 차가운 사무실의 공기 속에서 말 없는 거리감으로 변해 있었다. 권희준이 지시한 율에 대한 비밀 조사는 그녀의 과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하다는 결과만을 남긴 채 벽에 부딪혔다.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는 그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유라의 복수 계획 역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민환 이사가 핵심 목표라는 것은 알아냈지만 그는 늙은 여우처럼 지독히도 신중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결정적인 데이터는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그의 서재에 있는 개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곳은 유라가 뚫을 수 없는 물리적인 요새였다. 그녀는 그의 사적인 영역, 그의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필요했다. 기회는 TK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갈래에서 찾아왔다. 그룹의 모든 최고 임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사교계의 가장 큰 행사였다. 대표이사의 비서로서 그녀의 참석은 의무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무대였다. 목표는 단 하나. 이 밤을 이용해 권희준과 자신을 대중 앞에서 뗄 수 없는 관계로 묶고 최민환의 아내를 포함한 임원들의 사교계에 접근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갈라 당일 유라는 비서의 단정한 유니폼을 벗어던졌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시선을 압도하는 도발적인 핏빛 드레스였다. 깊게 파인 등과 다리 라인을 따라 흐르는 실루엣은 그녀를 욕망과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드레스는 사교 전쟁터에 나서는 그녀의 갑옷이었다. 권희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유라는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수많은 속삭임과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완벽한 연인의 역할을 연기하며 우아하게 대처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했고 특히 최민환 이사의 아내에게 지성과 기품으로 매력을 어필하며 접근했다. 조용한 순간 최민환 이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인자한 가면은 사라지고 잘 감춰진 위협이 그의 목소리에 서려 있었다. 아주 야망이 큰 아가씨로군. 하지만 때로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면 날개가 타버리는 법이지. 이카루스를 기억하게. 그것은 그녀의 오빠를 암시하는 명백한 경고였다. 유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감미로운 미소를 띤 채 응수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어쩌면 이카루스의 실수는 너무 높이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만들어준 사람을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경고는 오히려 유라의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이제 주사위를 던질 시간이었다. 그녀는 연 회장 정원 밖에 파파라치들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권희준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발코니로 이끌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낭만적인 긴장감이 흘렀다. 최 이사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권희준이 추궁하듯 물었다. 유라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겹지 않으세요? 매일같이 쓰고 있는 그 가면 말이에요.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키스였지만 동시에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동안 억눌러왔던 혼란스러운 감정이 담긴 키스였다. 그것은 공격이었고 소유권의 주장이었으며 위험한 거래였다. 바로 그 순간 정원 저편에서 파파라치의 카메라 플래시가 섬광처럼 터졌다. 그녀의 목표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권희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들 둘 다를 놀라게 할 만큼 격렬하게 그녀의 키스에 응했다. 잠시 동안 그는 의심도 그녀의 비밀도 모든 것을 잊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는 멀리서 터지는 플래시를 보았다. 그리고 즉시 자신이 그녀의 연극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더 강력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독한 소유욕이었다. 이용당하는 것은 싫었지만 그녀가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녀가 다른 누군가와 엮이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유라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제 위치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그가 강철 같은 힘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넌 방금 불을 질렀어. 한유라, 데일 가거나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차가운 분노의 가면을 쓴 채 그녀를 다시 연회장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들은 강력하고 완벽한 한 쌍이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더 위험한 전쟁이 선포된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의 키스 사진이 모든 타블로이드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거래의 키스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유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키스는 계획했지만 그 키스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잔인한 CEO의 눈에서 보았던 원초적인 소유욕의 불길은 계획에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그에게 묶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략적인 승리라기보다 사자의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갈래서의 키스 스캔들은 한유라의 계획대로 그녀에게 권희준의 여자라는 공식적인 꼬리표를 달아주었다. 그녀는 그 꼬리표를 이용해 임원 아내들의 사교 모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최민환 이사의 사생활과 습관, 심지어는 자택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까지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대중에게 노출된 그녀는 이제 최민환 이사에게 더욱 크고 분명한 위협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신속하게 제거해야만 했다. 이번에 초의 이사가 설계한 덫은 이전의 공작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인했다. 그는 유렉의 산업 스파이라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씌우기로 작정했다. 그는 그룹의 미래 R&D 계획에 대한 가짜 기밀 문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IT 부서에 심어놓은
자신의 끈앞풀을 이용해 인사팀 공지를 위장한 피싱 메일로 유라의 로그인 정보를 빼돌렸다. 끈앞풀은 유라의 계정으로 가짜 기밀 문서에 접속한 뒤 기업 비리 전문 기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했다. 모든 증거는 유라가 야근을 하던 시간에 그녀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다음 날 아침, 가짜 R&D 계획의 일부 내용이 담긴 기사가 터져 나왔다. 즉시 내부 보안 조사가 시작되었고 최 이사의 영향을 받은 조사팀은 신속하게 유출의 진원지로 한유라를 지목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징계위원회가 아니었다. 초의 이사를 포함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모두 모인 공식적인 이사회 청문회였다.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유라는 모든 이사들의 비난 어린 시선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보안팀장은 그녀의 로그인 기록과 이메일 전송 기록 등 빼도 박도 못할 디지털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것이 그녀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승리를 예감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권희준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모든 논리와 증거가 그녀의 유죄를 가리켰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그녀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그대로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보내진 아름다운 독사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를 해고하고 고소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올바른 경영 판단이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거대한 리스크일 뿐이었다. 여기서 그녀를 잘라내는 것이 맞았다. 이사회가 그녀의 즉각적인 해임과 법적 조치를 의결하려는 순간 잠근 권희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적인 옹호를 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논리로 혐의의 전제 자체를 공격했다. 이건 너무 완벽하군.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유출된 정보는 분명 민감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 스캔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불구로 만들지는 못하지. 그룹의 최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스파이가 왜 이렇게 연극적인 정보를 유출했을까? 그는 시선을 보안팀장에게로 돌렸다. 그녀의 계정이 사용된 것은 확인했겠지.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린 것이 그녀의 손가락이었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했어. 계정이 도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단순한 유저 접속 로그 말고 커널 레벨의 로그를 가져와 스푸핑의 흔적은 없는지 네트워크 패킷 분석 결과도 보고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CEO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전문가의 질문이었다. 그는 최 이사의 끈앞풀이 그 정도로 깊은 수준까지 증거를 조작할 실력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변호는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유죄라는 사실을 논리를 거슬러 거부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이성을 이용해 이미 마음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무자비한 CEO가 이익과 손실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사람을 지키는 수컷 사자를 보고 있었다. 그의 잔인함이라는 철갑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권희준의 개입으로 청문회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독자적인 외부 기관을 통한 재조사를 명령하며 사실상 사건의 통제권을 가져와 유라를 자신의 방패 아래에 두었다. 초의 이사는 분노했지만 CEO의 직접적인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권희준의 사무실,
그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유라와 마주했다. 그들에게는 디지털 증거가 있어. 한유라, 내 머릿속의 모든 이성이 당신을 파괴하라고 소리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이유를 하나만 대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모든 논리를 거슬러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았다.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았다. 계속 거짓의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의 조각을 던질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진짜 배신자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아직도 대표님의 이사회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건 대표님과 저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 고백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의 적에 맞서는 동맹을 제안했다. 그 위험한 제안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다. 그것은 그들의 구원이 될 수도, 혹은 공멸의 길이 될 수도 있었다. 기꺼이 그녀의 보호자가 된 남자와 감사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위험한 전략가인 여자.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유라의 위험한 제안은 권희준의 이성과 본능을 충돌시켰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저울질했다. 그 정신 나간 제안을 고려하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와 마주 앉아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소.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었으면 좋겠군. 한유라, 당신 대체 누구지? 바로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권희준의 보안실장이 마침내 그녀가 쌓아 올린 디지털 벽을 허물었다. 그는 권희준에게 그녀의 진짜 과거가 담긴 보고서를 가져왔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유리.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책임 연구원이었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천재. 한 지역의 하나뿐인 여동생. 그녀가 완벽하게 지워버렸던 과거에는 컴퓨터 공학과 언어학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던 화려한 이력이 담겨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비현실적인 능력, 이카루스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날 밤 권희준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작고 텅 빈 오피스텔에서 어둠 속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피곤해 지쳐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의 실루엣과 그 앞 커피 테이블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공기는 파멸의 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한지혁, 프로그래머, 3년 전 사망. 당신 오빠더군. 그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 오빠의 사진, 인사기록 카드, 그리고 공식적인 자살 사건 종결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발을 들인 첫 순간부터 나를 속였어. 모든 가면이 벗겨진 채 막다른 길에 몰린 유라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전략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빠를 잃은 슬픔에 잠긴 동생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TK그룹이 미래라고 믿었던, 똑똑하고 다정했던 오빠에 대한 이야기. 오빠가 어떻게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덮개 삼아 벌어지던 최민환 이사의 거대한 횡령 계획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발하려 하자 최 이사가 어떻게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가족을 위협하며 오빠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마지막에는 자살로 위장하여 그를 살해했는지까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권희준을 향한 오랜 분노를 담아냈다. 내 첫 번째 목표는 당신이었어요.
당신은 이 썩어빠진 왕국의 왕이었으니까. 최민환 같은 괴물이 당신의 통치 아래에서 번성하도록 내버려 둔 사람이니까. 내 계획은 당신을 유혹하고 당신을 파멸시키고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당신들이 내 오빠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것은 권희준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자신이 마음을 주기 시작하고 모든 논리를 거슬러 보호했던 여자가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안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깊은 죄책감이 폭발했다. 그가 그녀의 오빠를 죽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무자비하고 누구도 믿지 않는 경영 방식이, 그런 부패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그녀의 비난은 그가 외면해왔던 진실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었다. 그럼 전부 거짓이었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홍콩도 갈라도 전부 연기였어.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감정에 편린 중 단 하나라도 진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혼란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순수한 증오로 시작한 임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엉켜버렸다. 연기와 감정의 경계는 이미 오래전에 흐릿해졌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잔인한 긍정이었다. 배신감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 권희준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CEO의 모습이 산산조각나고 상처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내 회사에서 나가. 내 인생에서도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내 손으로 당신을 파괴할 테니. 그는 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난 3년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복수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목표에게 진실을 폭로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발견한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 잃고 말았다. 차가운 사무실의 권희준, 차가운 거실 바닥의 유라. 진실과 배신의 충돌은 두 사람을 완전히 부서뜨린 채 그들을 다시 전쟁의 반대편에 세워놓았다. 침묵에 며칠이 흘렀다. 한유라, 아니 한유리는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실패했다. 권희준은 그녀의 해고를 지시했고 TK그룹의 모든 시스템에서 그녀의 접근은 차단되었다. 한편 권희준은 자신만의 지옥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그녀 오빠의 운명에 대한 뒤늦은 죄책감이 그의 내면을 번갈아 잠식했다. 그는 그녀의 말, 눈물로 얼룩졌던 그녀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새롭고 개인적인 의무감에 사로잡힌 그는 비밀리에 프로젝트 이카루스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는 직접 과거의 서버 로그와 재무 기록, 심지어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메모까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당시에는 무시되었던 미세한 데이터의 불일치와 변칙들, 한 지역이 불안정했고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최민환 이사에 의해 정교하게 조작된 서사였음을 깨달았다. 유리의 터무니없어 보였던 이야기가 데이터의 진실과 일치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늑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유리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한 최민환 이사는 대담해졌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거대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권희준을 찾아왔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규모의 횡령 계획이었다. 그는 조작된 예상 수익 데이터를 내밀며 권희준이 당연히 승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권희준은
최 이사의 제안서를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표면적인 숫자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유리의 비난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는 지금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제안서 곳곳에 숨어있는 모호한 청구 항목과 부풀려진 비용. 과거 유리가 비서로서 다른 보고서들에서 미묘하게 지적했던 바로 그 패턴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최민화는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시대 때부터 회사를 안에서부터 좀먹어 온 암적인 존재였다. 유리가 옳았다. 권위주는 결정을 내렸다. 최 이사와 그의 뿌리 깊은 네트워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내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시스템을 교란하고 흔적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유령이 필요했다. 한유리가 필요했다. 그는 그녀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녀가 이미 떠났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삿짐 박스들 사이에 패배감에 젖은 채 앉아 있었다. 사라지라고 했을 텐데 그의 가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라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당신이 한 짓, 그 거짓말과 기만 용서받을 수 없어. 당신을 파괴하겠다는 내 제안도 여전히 유효해. 그는 위협적인 침묵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더 큰 위협이 나타났어. 최 이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 회사의 피를 빨아먹으려 하고 있어. 내 아버지가 그를 믿었고 나도 그를 믿었지.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는 사과나 애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냉정한 비즈니스 거래를 제안했다. 당신은 오빠의 정의를 원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유산을 배신한 자를 숙청하고 회사를 구하고 싶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표는 일치하오. 그는 그녀에게 비공식적인 임시계약을 제안했다. 그녀는 왕의 권한을 가진 유령이 되어 TK그룹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에 무제한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 대가로 그녀는 최민환과 그의 네트워크를 파괴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나와 손을 잡아. 그의 목소리는 낮은 명령이었다. 그를 잿더미로 만드는 걸 도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은 정의를 얻고 나는 회사를 되찾는 거요. 그러고 나면 당신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유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감정적인 재회가 아니었다. 상호 필요와 공동의 적합해서 태어난 차갑고 단단한 동맹이었다. 신뢰는 없었다. 오직 이해관계의 일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다. 조건이 뭐죠? 그녀의 목소리도 그처럼 모든 감정이 제거되어 있었다. 권위주는 검고 아무 표시도 없는 노트북과 암호화된 키세트를 그녀에게 건넸다. 내 조건은 간단해. 당신은 유령이야. 보고는 오직 나에게만 해.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필요한 증거를 찾아내. 어울리지 않는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신뢰나 애정이 아닌 공동의 목표라는 차가운 불과 적에 대한 공동의 파괴 약속 위에서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더 위험한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